그러면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구성요소 하나인 주민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주민은 아까 말한 그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 그리고 그 구역 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자연인 법인 모두 주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외 국민도 거류 신고를 한 경우, 또 외국인들도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민의 권리는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그 다음에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행정 자체에 그 참가하는 권리로서 주민투표권하고 조례개폐 청구권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에 이제 그거를 이제 직접 참가하고 감시 통제하는 어떤 권한 하나로서는 주민감사 청구권, 그 다음에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는 주민소송, 그 다음에 주민소환, 이런 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민의 권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앞으로 이게 나오는 내용들은 지방자치법의 어떤 조문에 아주 상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항상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시험을 칠 때도 법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인 줄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지방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13조에 나오는 모양이네요. 13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해가지고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을 혜택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반사적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정당한 사유, 이유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를 한다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리로서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이다, 이게 이제 권리거든요. 권리와 반사적. 좀 전에 나중에 이제 공물에서 또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이 권리가 단순히 시설이 이용됐기 때문에 재산이나 공공시설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냥 반사적으로 내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서 권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또는 위법하게 정당 사유 없이 이 재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이 자체가 권리 침해가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용권의 대상으로 재산과 공공시설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현금 이외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나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시설은 이제 주민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이용이 제공된 어떤 시설물이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공물, 영조물, 공기업 이런 것들을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개념이 재산과 공공시설이 같은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 교과서 보면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도 개념을 또 정리할 게 있는데, 우리가 국가의 어떤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이제 공유재산이다, 국공유재산 합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간에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은 다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는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공용재산에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청사 건물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공용물이 있고 공공용물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도로라든지 관리하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공공용물이랍니다. 일반 공중에 이용해 제공된 것, 뭐 이런 게 아까 말하는 공공시설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보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세 가지가 있고,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공적 행정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재산의 어떤 주체로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 보면 판례로 있는 거 보면 이 잡종재산이라는 말을 많이 판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잡종재산이 뭐 용어가 그래서 그런지 일반재산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바로 일반재산이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관계에는 이 공법적인 규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재산,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하는 관계는 사법이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아주 공문에서 좀 상세히 이야기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인에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용하도록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행정청사의 일부, 원래 공용물이니까 사인에게 임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공적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인에게 예외적으로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사의 일부를 사인에게 노는 공적 목적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놀리고 있는 것보다는 사인에게 그 자리를 임대차를 해서 예선 커피숍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재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그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주민의 이용이 제공되는 것. 그러나 공용물은 주민의 이용이 제공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라는 것은 공공시설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산은 국공유 재산이 있고 그 국공유 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진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로 공용물, 공공용물, 그 다음에 보존공물, 보존물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또는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고 지금 그냥 예를 들어 국유임야, 국유림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사인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사적으로 국유림 일부를 사인에게 다른 사람이 임대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사부성 법률 관계가 된다. 그런 행정재산의 사용 관계는 공법 관계가 된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과 공공시설은 좀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여기 뭐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걸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 이용권의 주체는 당연히 주민입니다. 주민이고 그럼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주민은 권리로서 이용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주민이 아닌 자는 뭐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지만 권리로서 그 재산이나 지방자치 재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향유할 수는 없죠. 권리는 아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시설물 이용하는 관계는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면 이용 관계를 조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특히 이제 주민과 주민이 아닌 경우에 누가 우선권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시설의 이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 복지관이나 시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주민한테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겠죠. 그러나 그 지방자치단 도로 같은 거는 그 성질상 그 주민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는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주민이나 주민이 아닌 자를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료 같은 경우는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사용료, 이용 수수료 이런 거를 징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 이용은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이제 그 재산의 공공시 이용이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징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 징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시설의 어떤 설치라든지 관리의 어떤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냥 나오는 권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산하고 공공시설의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했을 때 그 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 줄 수 있고,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제공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사인에게 사용 허가가 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법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재산 또는 잡종 재산의 이용 관계라는 것은 행정 목적에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인의 어떤 재산과 같이 사법상의 어떤 법률 관계가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우선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물에 관한 공물법에서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13조 1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여기 이 교과서 보면 이게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균등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그런 규제에 불과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이제 이런 사안이 있네요. 원주시에서 그 관할 내에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이런 거를 만들면서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그 주택의 임차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를 원주시가 제정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주시의 주민으로서 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왜 우리한테는 임차 보증금의 어떤 지원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것은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조례가 위법한 것이다 해서 이제 조례의 그 재의견 무효 확인을 제기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이게 구체적 권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균등 행정 혜택을 받을 그 추상적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라는 그런 점이고, 또 이제 우리가 상식적 입장에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의 어떤 규모라든지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모든 그 주민들에게 이런 재정 혜택을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재정의 어떤 능력,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법원에 판결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표현했네요. 법률적 가치의 상향적 추진의 단계적 개선 이런 문제인데, 이걸 만약에 평등하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게 한다면 어떤 그 법률적 가치 상향 추진의 단계적인 어떤 개선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재정 규모가 확보되고 한꺼번에 다 알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가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 권리가 아니고 그냥 그 추상적, 선언적으로 일반적으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어요. 기계적으로도 평등을 하도록 구체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정치 행정에 참가하는 권리로서
선거권이 있죠. 선거권, 그 다음 피선거권, 그 다음에 이제 주민 투표권, 그 다음에 그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개표 청구권이라고 조례 개표 청구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9세 이상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에 이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죠. 피선거권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25세 이상의 어떤 국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선거권은 이제 외국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민투표권입니다. 이 주민투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든지 국가정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주민 참여의 한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도 주의할 것은 주민투표라는 것은 헌법에 나온 국민투표하고 구분이 되죠. 국민투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참정권의 하나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참여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은 의회 대표제라고 했죠. 대표제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주민이 이렇게 정책적인 참가할 권리는 지방자치법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것은 의회 대표제 그 지방자치단체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주민투표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국민투표권은 달리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참정권이다. 지방자치법 나오면서 처음에 이야기됐던 부분이다. 그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투표권자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19세 이상의 주민이고, 그 다음에 제외 국민, 요새 같은 우리 조선족 동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외 국민 중에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제외 국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여기도 이제 외국인 등록대장에 되어 있는 사람들도 투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투표의 중요한 대상인데요.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요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그거는 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어떤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폐지, 분합, 아까 나왔죠.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하는 폐지 분합이나 또는 중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방자치법에 나오지만 그는 여기 나오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정책 결정하겠다라고 할 때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주민투표에 붙이기가 부적합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것이 되는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 이거는 당연히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회계라든지 재산 처리 관한 것, 또 뒤에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이런 것도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산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기구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인사와 같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이게 주민 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거, 이거는 법에 그런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민투표 대상 이 부분을 한번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의 재정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다음에 뭐 중앙행정기관장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치 분합이라든지, 그 다음 중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민투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 당구장 표시다가고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 이것이 몇 개 열가 있죠 방금.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투표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그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어떤 그 경제 부담이 될 때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주민투표가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런 지방선거로 이제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민투표에 붙이다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사는 주민들 간에 이 대립이나 이 반목 이런 것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 공직선거가 있다면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까지는 이 주민투표에 발의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방선거에 관한 내용이 지금 법원에 재판 중에 있다면 그 지방선 그런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지방선거자체 법원에 다투고 있는데, 뭐 주민투표가 뭐 하니 안 하냐 이렇게 하면은 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이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 할 때는 어떤 예를 들면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가 또 일정 조건을 갖춰서 청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에 어떤 일정 수에서 의결을 거쳐서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면은 또 지방의 의견을 거쳐서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 그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주민이 청구를 하고 지방의회가 일정수 요건을 갖춰 청구를 하고,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민투표에 어떤 실시를 요청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량이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뒤에 또 공부할 때 나오지만 어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라고 법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이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되죠. 그래서 즉 여러분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는 오로지 어떤 경우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다라는 걸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 결정이 재량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 확정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은 주민투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동수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부결된 걸로 본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결정해서 한 이 주민투표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속력이 있는가? 반드시 그 주민투표의 결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구속력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24조에 되어 있네요. 24조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투표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에 대해서 구속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죠. 법적으로 좀 구속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입법론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한편 나가면은 주민투표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이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주민투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자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단지 자기가 어떤 판단하기엔 자료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은 이 주민투표가 그 결정 내용이 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에게 그 2년이죠.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상 그 내용은 이런 거였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어떤 폐치 분합이나 중요한 공공시설의 어떤 설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주민투표에 붙였다. 그 경우에 결정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다. 아까 말한 그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준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주요 정책에 관한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시고 단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는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민투표에 대해 가지고 뭐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소청이라든지 또는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다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의 재정 개표 청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19세 이상의 주민의 조례를 정합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그 연수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달라 또는 폐지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민 발의의 일종입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례 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권이 19세의 주민, 조례가 정하는 19세의 주민의 일정 수의 연수로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다만 이게 또 조례 개표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은 당연히 법령 위반 조례는 무효니까 그 법령 위반하는 사항은 안 되고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과징수하면 아까 그 지방자치단체 어떤 재정에 관한 사항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변경 관한 사항. 그 다음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 개폐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경우 되느냐 한 거고,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 요걸 구분하시고, 조례의 재정 개표 청구는 주민 그 발의의 일정으로서 일정 수 있는 주민이 발의로서 조례의 재정 개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그 주민 사용료,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가징수에 관한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그 행정기구 설치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공시설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은 조례로 개폐 청구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연서로 살 때는 조례의 재정 개폐 청구 안을 만들어서 일정 수준에서 연서로 해야 되고, 이제 이거를 받으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회부를 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조례 개폐가 됩니다. 그다음 청원권이 있는데, 주민은 이제 권리 구제나 또는 뭡니까 정책 건의를 위해서 청원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의 지방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죠. 자, 다시 주민투표, 조례개표 청구권, 청원권 연기수권. 앞에 그냥 주민의 권리로서는 재산,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행정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지방 행정의 통제, 감시를 하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